2019년 책 나의 첫 금리 공부 저자 염상훈 파트 1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절대 알 수 없다. 파트 2 금리를 알면 경기의 흐름이 보인다. 파트 3 물가와 금리 관계의 역동성에 주목하라. 파트 4 신용과 금리 위험한 만큼 금리는 올라간다. 파트 5 환율과 금리 흥미로운 다른 나라 통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파트 6 위기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금리가 있다. 1929년 연방준비은행은 주식시장의 거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4% 수준에 불과하던 콜금리를 1년 만에 10%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 하락의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늘어난 이자 부담과 대출 상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대공황의 시작인 검은 목요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장기 침체 기간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흘러 넘쳤다. 이 자금들이 일본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자 일본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거두고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자산가격 상승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하게도 거품이 그동안 쌓여왔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꺼지는 반작용을 불러왔다. 이후 10년, 아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였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나타난 부동산 및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채 상황 압박이 커지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었다. 한때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금리가 10% 중반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형 경제위기의 시작에는 모두 금리가 있었다. 또한 위기 발생 이후에도 금리가 있다. 대공황이 시작된 검은 목요일 이후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일본 역시 버블 붕괴 이후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린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은 2% 이하의 초저금리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주식시장과 주가는 현상이자 결과이다. 결과를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다. 하지만 채권시장과 금리는 원인이자 결과이며 본질이자 현상이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보다 쉬운 일이다. 채권시장과 금리를 보면서 그 의도가 제대로 통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금리는 토양과 같으며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이다. 금리를 시작으로 주가와 환율, 원자재와 부동산이라는 가지가 자라나는 것이다. 토양과 뿌리의 상태에 따라 그것들이 얼마나 자랄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다. 파트 1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절대 알 수 없다. 금리는 하나의 가격이다. 누가 더 간절하냐에 따라 금리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금리는 나라의 경제 상황을 대변한다. 마치 하나의 온도계와 같다. 현재 이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나타낸다. 호황기 뒤에는 금리가 높아지고 불황기에는 금리가 낮아진다. 즉, 금리란 현재 경제 상황이 반영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이자율이다. 여기에 신용이란 요소가 고려된다. 신용도를 고려해 금리를 조절하게 되는데 내 친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불안한 만큼 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 즉, 금리란 현재 경제 상황이 반영된 최소한의 이자율 플러스 대출자의 신용위험이다. 금리 역시 주식시장처럼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둘 중 한 명은 틀렸다. 더 고민하면 최고금리, 최저금리를 얻어낼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간, 만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빌려간 돈을 일주일 뒤에 갚지 못할 확률보다 1년 뒤에 갚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 기회비용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금리는 아까 말한 것에서 플러스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즉, 경제가 좋을수록 상대 신용이 나쁠수록 거래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명목금리가 아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이 8%이고 명목금리가 5%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3%가 되는군. 은행의 예금 금리는 가입할 당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실질금리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높은 실질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통해 어디엔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어 신규 투자 수요가 낮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보다 예금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개도국들은 물가 상승률도 높고 성장률도 높고 실질금리도 높고 인구 성장률, 잠재 성장률도 더 높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예금자는 돈을 넣어두면 넣어둘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면 내가 오히려 이자를 받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대출이 증가하고 저축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시 경제가 매우 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중앙은행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발행하게 된다. 가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거의 제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상황은 첫 번째, 2008년과 같이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2010에서 2012년, 2017에서 2018년과 같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혹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낮아서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리 고정형 상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이며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 즉 부동산이나 원자재 혹은 주식, 원자재 투자 펀드, 물가연동국채 등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금리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남의 돈을 빌려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내 것을 팔아넘기는 행동이며 둘째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이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채권은 발행한 뒤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발행해 새롭게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때 사업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 만약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즉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이 15%가 넘는다면 주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소시, 사업을 통한 예상 수익의 곱하기 지분율, 나누기 사업주의 투자금액, 이 발행 가능한 채권 금리보다 높다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 초창기에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초기에 채권 금리, 즉 다른 사람의 돈을 순수하게 투자가 아닌 대출의 의미로 빌려오는 것에 대한 이자율이 매우 높다. 혹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자신감 있는 기업들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 내 돈을 남에게 나눠주려 하겠는가? 정부가 시중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600조 원이 넘는 국채를 사간 사람은 바로 우리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국채의 상당량을 사고 있다. 우리가 가입한 국민연금, 보험회사, 증권사 CMA,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국채들도 존재한다. 정부도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다. 정부의 돈은 결국 우리의 돈이다.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한 돈 역시 정부의 부채로 봐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공기업들은 정부의 기업이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법적으로 손실분을 메우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채권 시장은 굉장히 크다. 주식시장보다 크고 발행주체도 일반 기업, 은행, 공기업까지 포함하기에 범위가 넓다. 발행주체의 범위가 넓고 시장이 크다는 것은 투자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한 기업에 투자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돈의 합은 우리나라 물건의 전체 개수 곱하기 개당 평균 물건 가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찍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해도 어차피 우리나라의 생산시설,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평균 물건 가격만 상승할 뿐 물건 개수는 그대로다. 그래서 늘어나는 돈의 양만큼 물가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이야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영향을 덜 받겠지만 일반 중산층 5명은 8개씩 먹던 사과를 7개 혹은 5개만 먹게 될지도 모른다. 이걸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총재와 수준의 변화라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물가는 오르게 된다. 내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250만 원이 필요해졌다. 만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거나 부자들의 보유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동시킨다면 부자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다. 열심히 살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그 접점을 찾아 양쪽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세금을 걷고 부를 재분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돈을 찍어낸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의 양만 늘어나게 된다면 누군가는 평소보다 돈이 좀 남아돌게 된다. 이어자금이 생긴 것이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은행 예금에 넣던 주식을 사든 운용처를 찾게 된다.
이렇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돈을 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신용창조 과정에 의해 전체 돈의 양이 더욱 크게 늘어난다. 뿌려진 돈으로 인해 금리는 낮아지고 낮은 금리는 돈의 팽창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팽창된 돈은 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이때 물가 상승세를 잡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 놓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가 넘어가는 일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국가는 돈을 찍어서 나눠주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양적 완화를 시도했지만 돈을 찍어내고 그것을 나눠주었음에도 대출이 늘어나지 않고 신용창조 과정이 작동하지 않아 그들이 원하는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위기 때 미국의 양적 완화의 경우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나자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해서 미국채와 MBS 모기지담보부 채권 등 여러 가지 채권을 매입했고 총 3차에 걸쳐 매입한 채권 규모는 3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 모든 것이 시중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해진 것들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만큼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은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이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펼쳐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제로 기준금리와 화폐 발행을 통한 시장 유동성 공급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 역시 많이 관대해졌다. 화폐는 종이 조각일 뿐이다. 이것이 더 많이 발행되어 하늘에서 뿌려진다고 해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의 질과 양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자원과 상품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만 늘어나면 이는 결국 공급은 정체되어 있는데 수요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격의 상승만 불러온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또한 그러하다. 국가의 빚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어지럽히거나 결국 화폐 발행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해 나타난 물가 상승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차 한 대를 사고 싶을 때 대출금리가 2% 정도로 매우 낮다면 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즉 금리가 낮으면 팔릴 수 있다. 금리를 알면 경기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다. 금리는 막연하다. 인의를 정확히 모르겠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의미의 금리는 대출이자율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금리인 것이다. 또한 내가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곧 금리, 흔히 말하는 이자이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할인율로 금리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지급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또한 당연히 같은 금액이라면 현재 돈의 가치가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보다 높다. 현재 가치란 내가 보유한 어떤 자산, 혹은 투자한 등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금리가 바로 할인율이다. PV는 CN 나누기 1 플러스 RN승이다. C는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률, 즉 현금 흐름이고 1년 뒤 발생하는 수익을 C1, 2년 뒤에 발생하는 수익은 C2. PV는 프레젠트 밸류, 즉 현재 가치이다. 그리고 R은 할인율이다. 기본적으로 할인율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기간마다 다를 수도 있다. 할인율은 일종의 기대 수익률의 개념이다. 또 다른 개념은 자금 조달 비용이다. 돈을 빌리려면 이자 비용으로 15%가 필요한지, 5%가 필요한지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지를 결정한다. 실제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현재 가치가 0을 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자율이 할인율처럼 쓰이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할인율은 사람에 따라, 기간에 따라, 그리고 추가 자금 조달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본인에게 적합한 할인율의 수준을 찾아야 나의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법 역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같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해도 현재 가치는 바뀌는 것이다. 경기 침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다. 소비에 나설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한다.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떨어지고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지만 3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보면 좋아하던 술을 끊고 옷도 사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자산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 소비가 변하는 부의 효과, 월스 이펙트라고 부른다. 경기 침체 시 소비 감소, 물가 하락, 기업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부도, 직원 해고, 다시 소비 감소, 되풀이된다. 이때 대책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시중금리가 하락한다.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금리를 낮추고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낮아진다. 5년 뒤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기대 수익률이 10%일 때는 6,209만 원에 불과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5%일 때는 7,835만 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시중금리를 최대한 하락시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 가치는 증가하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감소한다. 또한 경기의 변동에 따라 현재 가치를 구하는 대상, 즉 미래의 현금 흐름 자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의 현재 가치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처음 언급했다. 경제는 가만히 놔두면 개인들이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조절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직접 제어하겠다고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진짜 살릴 수 있을까? 1929년 대공황의 하락 이후 다우존스 지수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항상 그렇듯이 위기 이전에는 경제의 호황, 그리고 그에 따른 거품의 형성과 신용과 대출의 증가 과정이 나타났다. 주식시장도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하지만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 이후 거침없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시장의 패닉에 빠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한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 역시 직격탄을 맞는다. 미국은 1933년 근본이자를 포기하고 이후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서서히 벗어나면서 조금씩이지만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중앙은행은 무엇을 했을까? 소극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전부였다. 본원통화와 통화유통 속도가 곱해져 전체 유동성 규모가 산출되는 것인데 신용경색으로 인해 통화유통 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본원통화의 양을 늘릴 수 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유동성이 감소해 물건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적자, 그로 인한 부도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생산량 감소로 연결된다. 결국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 디플레이션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이것을 막기 위해 전체 유동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급격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원통화 공급을 통해 이에 대응한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첫째, 기준금리 인하라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도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못할 경우 0%의 기준금리와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검토할 수 있다. 제로금리 기조 약속이다. 실제로 FOMC는 2011년 8월에 향후 2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살아나지 못한 경제를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한 뒤 이 화폐로 시장에서 직접 자산, 즉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평소라면 이것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연결된다. 하지만 신용경색으로 인해 유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시행되는 양적 완화는 디플레이션을 둔화시키고 장기 채권금리의 하락을 불러온다. 이로 인해 사업가들에게는 대출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결정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통화 가치의 하락이 멈추고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로 해외에서 자본 유입까지 나타나 통화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며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IMF 직후 한국의 환율이 치솟고 원화 가치가 급락한 이후 얼마나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는지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 구조가 어느 정도 수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다를 수 있겠구나. 경제 성장률에서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된다. 즉, 경제가 좋다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하는 활동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수치로 측정하기 위해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GDP는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첫째 이 나라에서 생산된 총량을 더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라에서 지출된 총량을 더해보는 것이다. 결국 매년 생산된 총량과 지출된 총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지출 측면에서 생산된 이후 소비되지 않고 어딘가 보관되어 있는 재고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재화나 용역은 수출하고 부족한 것은 수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GDP는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한 총량에서 수입한 총량은 제외의 순수출량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GDP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재고 증감 더하기 순수출이다. 소비의 주체는 크게 민간과 정부이다. 투자는 크게 건설 투자, 설비 투자, R&D 투자의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GDP를 다시 구성하면 민간 소비 더하기 정부 소비 더하기 건설 투자 더하기 설비 투자 더하기 R&D 투자 더하기 재고 증감 더하기 순수출이다. 그렇다면 GDP를 증가시키기 위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 생산이 늘어나야 한다.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한 나라의 투입 자본은 갑자기 변할 수가 없다.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유전이 발견되거나 국토가 확장되거나 농산물 생산지가 늘어나거나 하면 되지만 하늘에서 자원이 뚝 떨어지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2배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된다. 인류가 바퀴를 발명하고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 휴대전화를 만들 때 인류는 한정된 자원으로 다른 규모의 생산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교육을 강조해왔다.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가장 어려운 방법은 바로 인구다. 사람은 태어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 나라의 GDP를 증가시키는 행동을 한다. 사람이 태어나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일하면서 생산한 재화나 용역만큼 국가의 GDP는 증가한다. 그래서 단순 인구가 아닌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를 두고 GDP를 가늠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돈을 굴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저금리 시대이다. 유일하게 대출을 늘리려는 주체는 국가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지만 소요되는 비용은 늘어난다.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는 부족한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전체 경제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은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 민간에서의 대출 수요 감소와 정부의 대출 수요 증가가 만나게 되지만 민간의 대출 수요 감소를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게 된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서의 기본적인 투자 방향은 국내가 아닌 해외다. 1985년 미국 플라자 호텔에 미 영도프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한다. 이때 미국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고 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쳤으며 고금리를 노린 해외 자본이 지속 유입되어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고공행진 중이었다. 미국은 지금도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때가 바로 그 시작점이다. 미국은 달러화의 강세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봤다. 그래서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 제조업이 낮아진 달러 가치를 바탕으로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일본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엔고 현상을 막을 수 없어서 일본 정부는 약화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이때 눈치가 빠른 일본의 사장들은 재빠르게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2배가 되었으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일본인들의 눈에는 반갑이 된 것이다. 게다가 기준금리까지 인하하니 일본 기업들은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해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들을 사들였다. 그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버블은 커져만 갔다. 일본 정부는 유동성을 흡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엔화 강세에 의한 제조업 경쟁력 하락에만 주목해 재정 지출까지 늘렸다. 막대한 양의 국채를 정부가 발행해 재정 지출에 나섰고 그 결과 당시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한 나라가 되었다. 저금리와 방대한 재정 지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승 효과를 내면서 자산 가격 버블을 더욱 부추겼다. 그제서야 위기를 느끼고 은행들에게 대출을 억제하도록 지시했고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일본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동산과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은 모두 폭락해버렸고 주식시장도 붕괴되었다. 일본 내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도 손실을 일부 감수했다. 그 후유증이 20년이 지난 아직까지 남아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완전히 변했다. 사람들은 투자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대출을 통한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가슴 깊이 느꼈고 이후부터는 번 돈을 착실히 모으기 시작했다. 저축률은 나날이 높아졌고 은행에는 늘 예금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하지만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대출이 증가해야 한다.
대출이 없으면 유동성은 감소하게 되고 가격 하락,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전체 유동성 감소를 막기 위해 시중에 유동성을 지속 공급해줘야 하며 통화 완화 정책도 이어가야 한다. 일본은 그래서 0%대의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령화도 이를 거들었다. 노후 대책으로 저축률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변동성을 감소하고 위험한 투자에 나설 이유도 없다. 사회가 늙어갈수록 투자 행태는 점차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대출 수요는 감소하고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단 한 개도 없다. 하지만 서로 기질이 다르지 않는가? 보험사에 돈이 몰리면 초장기물 금리가 하락한다. 보험사의 자산 운용은 대부분 안전한 자산인 채권에 투자될 것이다. 일본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운용을 하고 부동산과 같은 대체투자 자산에도 투자하고 해외 채권에도 투자하고 아주 일부는 주식으로도 운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자산은 국내 채권이다. 특히 안정성이 높은 국채, 통환채, 은행채, 공사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들의 만기다. 5에서 10년이고 간혹 30년인데 보험사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만기는 매우 길다. 보험사는 연금 수령 55세 이후부터 20에서 30년짜리 대출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래서 부채와 자산의 만기는 가능하면 일치시켜서 운용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계속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에는 보험료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속해서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하는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3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은 국가만 공급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원하는 공급량에는 미치지 못했다. 초장기 채권의 금리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는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채권금리를 낮춰서 발행해 이자 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30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낮아진 현상이 2017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수익률 하락이다. 연금저축에 만약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국가는 손해를 봤다. 가장 이익을 본 곳은 보험사이다. 파트 3. 물가와 금리, 관계의 역동성에 주목하라. 물가는 정부가 아니라 금리가 관리한다. 물론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중앙은행이 금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물가는 금리가 관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1달러를 은행에 예금했다고 가정하고 살아계신다면 예금이 과연 어마어마할까? 필자의 생각은 글쎄요 이다. 우리는 물가와 신용을 놓치고 있다. 1960년에 짜장면 가격이 15원이었는데 욕망을 참고 15원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연 5% 이자율로 가정하면 수익률은 1146%, 하지만 172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자율이 5%지만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내가 은행에 예금해 둔 1만원이 1년 뒤에 1만 500원이 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는 돈을 번 것이 아니다. 물건 가격도 1만 500원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내가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은행의 이자율, 나의 투자 수익률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넘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은 원래의 이자율인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다. 예수님의 투자 수익률을 다시 생각해보자. 명목이자율은 5%이지만 2000년 동안의 매년 물가 상승률은 4%라고 가정하자. 실질이자율은 1%이다. 당시 투자한 1달러는 현재 가치로 4억 달러 정도이다. 역시 오래 살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신용위험이다. 돈을 맡긴 은행이 부도가 난다면 어땠을까? 2년천 동안 살아남은 기업은 단 한 개도 없다. 금융회사도 경우 67년간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나라도 없다. 미국과 독일이 불과 200년 전에도 선진국은 아니었다. 대영제국이라고 불리던 영국도 1800년대에만 4번이나 채무불이행 혹은 채무제 조정을 실시했다. 2000년을 살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일도 쉽지 않다. 어찌어찌해서 그 수익률을 내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살다 보면 투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날리게 되는 일이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다.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믿고 있던 금융회사도 망할 수 있다. 돈은 은행이 만든다. 신용창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돈의 총량은 늘어난다. 시중은행들이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고 대출과 예금의 반복 순환 현상을 통해서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된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이 늘어나면서 시중에는 돈이 몇십 배, 몇백 배로 불어난다. 소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고 그 빌린 돈을 소비하고 누군가 최종적으로 그 돈을 다시 예금으로 맡기기만 하면 말이다. 은행의 신용창조를 제한하는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예금 중 $10는 은행이 항상 현금으로 보유해 고객들이 갑작스럽게 예금을 상환해 달라고 하면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시중은행의 무한한 신용창조는 제한된다. 은행의 최대 신용창조 가능 금액은 은행자본금, 나누기 지급준비율이다. 중앙은행은 국가경제를 제외하기 위한 도구로 기준금리를 가장 강력한 주도구로 사용하지만 지급준비율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은행의 무기는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화폐 발행이구나. 중국의 경우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당분간 그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시중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져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와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부동산 투자도 늘어나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긴다. 이때 기준금리 인상 대신 지급준비율을 높여서 대출총액 규제를 한다. 대신 금리는 조절하지 않기에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급준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수요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가능하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은행은 신중해야 한다. 수요는 결국 돈의 총량에 달려있다. 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확장시킨다. 은행은 버블을 만들 수 있고 신용경색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이 목표이다. 미국 패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고 말하곤 하던데 한국은행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화폐 발행과 기준금리의 결정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객관적인 지표는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실업률, 주가지수 같은 것들이다. 운동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듯이 금리를 낮춰 대출을 늘리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무리하게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의 부작용은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존재한다. 현재 물가 안정 목표는 연간 2.0%로 유지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도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다. 한국은행에게만 오롯이 이 권한이 있다. 한국은행은 매달 한 번씩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매주 목요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돈을 사온다. 공개시장 조작은 어떻게 보면 은행들의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받아야 돈을 한국은행에 맡겨야 할 이유가 생긴다. 이 이자율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를 8%로 끌어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자연스럽게 대출이 감소하며 과열된 경기는 가라앉게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어느 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은 대출에 나서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런 방법으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규모는 공개시장 조작은 40조 원 수준이고 통한채 발행 잔액은 170조 원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 국가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걸 달러로 보유하고 있을까? 그럴 이유는 없다. 대부분은 원화로 환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몇십 년간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는 다 외환보유고로 갔다. 정책당국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달러를 사들이고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해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달러를 매수하면 원화를 지급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달러를 사들이면서 늘어난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 통한채를 발행한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돈을 잘 벌어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외환보유고는 늘어나고 통한채 잔액은 늘어난다. 공개시장 조작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통한채 발행과 상환은 조금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인 셈이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환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통화의 유통속도가 감소해 시중의 전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된다.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 역시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대출이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때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 상승을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가 회복 과정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항상 벌어진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게을리할 경우 치러할 대가 바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진다. 결국 서민을 살리겠다며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서민을 다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된다. 물가 상승의 원인을 논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짓는다.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변수, 즉 외생 변수에 의한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에 의한 물가 상승이라 한다. 반면 나라에서 조절 가능한 변수, 즉 내생 변수에 의한 물가 상승은 수요 측면에 의한 상승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유가나 원자재 가격, 환율,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기상이변이나 전염병 등은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나 기준금리, 인구 변화, 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같은 변수들은 내생 변수라고 하며 이는 정책 수단으로 조절할 수 있다. 물가를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상승률인데 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석유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로 매우 높다. 공급 측면의 요인에 의한 물가 변화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2008년 WTI 원유 가격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2009년에는 배럴당 40달러까지 급락했으며 다시 2011년에는 11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2016년에는 다시 30달러 밑으로 갔던 적이 있다. 그리고 전체 물가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0.5%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식에서 차지하는 돼지고기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2%에 육박한다. 그에 반해 수요 측면의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느린 속도로 꾸준하게 나타난다. 또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잘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전세 가격은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한 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대책이 등장해도 쉽게 멈추지 않고 그 상승세가 유지된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 대신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들도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의 경우 돼지 사육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돼지 사육을 적극 장려하는 재정정책이 효율적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경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전 세계의 원유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원유 수요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2008년과 2010에서 2011년에 나타난 가파른 유가 급등의 원인은 중동 지역의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과거 미국은 부진한 국내 경제를 이유로 자국의 기준금리를 0%로 묶어두고 있었다. 그리고 패드는 양적 완화를 통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였기에 이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은 이머징 국가로 대규모로 유입되어 빠르게 이들 국가들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이머징 국가의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걸 노린 헤지펀드들까지 유가 상승에 베팅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린다. 유가 상승의 원인 중에는 이머징 국가들의 이기주의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 그동안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전 세계 각국이 출구 전략의 시행 시기를 적정 시기보다 미루게 된다. 이것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원자재와 유가 상승을 불러온다. 결국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고 전 세계 수요 관리를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해 이룰 수 있다면 유가는 더 이상 외생 변수가 아니라 내생 변수로 변할 수 있다.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해법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성장기에 진입하면 과실을 공유하게 된다. 임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늘어난 임금으로 소비에 나서게 된다. A기업은 매년 100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원들의 임금을 10% 인상했다면 수요는 커졌는데 공급이 그대로이기에 물가는 오르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 매년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해 공급량을 함께 증가시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아니면 물가 상승은 전염성을 보이며 올라간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대출을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제로 3에서 4년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폭우, 폭설, 무상급식, 대학 등록금 인하 등으로 나타난 물가 상승 또는 물가 하락을 기준금리로 대응할 수 없다. 기준금리는 매우 신중하게 써야 하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도구이다. 소비자 물가은은 가게가 지출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무상급식, 대학 등록금 인하도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나타나는군. 물가는 단순히 오르면 나쁘고 내려가면 좋은 것인가? 높은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의 대가일 수 있으며 물가 하락은 경기 침체의 반증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경제가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것이다. 기술 혁신이 계속되고 똑같은 자원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판매량도 커지면 공급이 넘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제는 중국의 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오히려 걱정해야 할 시기다. 일본의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3% 수준이다. 돈은 가만히 있는데 물건값이 계속 내려가는 구조에서는 저축률이 높아지고 소비 욕구가 감소한다. 일본은 계속 물가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상황을 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더뎌진다. 저물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이는 고물가 고성장보다 더 큰 문제로 발전한다. 물가가 오르는 것과 내려가는 것, 어느 한쪽도 정답은 없다. 물가는 경제가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릇된 판단으로 물가 상승을 용인하게 되면 초기에는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후 잘못된 정치가 더해져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물가가 지속 하락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이는 나의 재산 형성에는 도움되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소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을 힘들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노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도 점차 하락할 것이다. 우리의 자손 혹은 그 자손의 자손이 성인이 되었을 때쯤에는 본인의 가족 외에 두세 명을 추가로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자 수익은 실질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만기 3년인 AA-급 회사채 수익률이 2.2%, 물가 상승률이 1% 정도로 실질금리가 현재 1% 초반에 불과하다. 실질금리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할 내 돈에 대한 합당한 대가이며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리는 돈에 대한 비용이다. 경제가 화랑일 때는 서로 투자를 하고 돈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금리 역시 높아지게 되며 경제가 불황일 때는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질금리 역시 하락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자신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안전자산인 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내 자산을 다변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흔히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의미하고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라고 되어 있다. 세상의 물가라는 것은 내 월급이 오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딱 내가 버틸 수 있는 최대폭으로 물가는 올라간다. 물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상품성이 개선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의 경우, 물가에는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는 우리의 느낌보다는 늘 낮은 느낌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는 집값은 포함되지 않고 전세와 월세만 포함될 뿐이다. 반면 미국은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이다. 한국과 3배 차이이다. 파트 4, 신용과 금리, 위험한 만큼 금리는 올라간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다. 신용을 잃어버린 국가, 기업, 개인들에게는 대출금리가 급등한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1.75%인 2019년, 가계대출의 기준이 되는 시기 양도성예금 증서 금리는 1.9% 정도로 가정해보자. 신용대출을 받게 될 경우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략 4% 정도의 금리일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리 수준은 2.5에서 3.5%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미 알려진 악재와 호재는 두렵거나 기대되지 않는다. 그냥 기대 수익률이 아니다. 위험을 감안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위험 대비 수익률 개념으로 고려하고 나의 적정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분산 투자는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분산 투자는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즉,
기대 수익률과 MDD를 같이 계산하고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 상태와 현재 나이, 필요와 목적 등에 따라 투자해야 할 상품은 변할 수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 내 투자 패턴 역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근로소득이 사라진 상태라면 주식 투자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이 먹어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라도 보게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노후자금은 부족해진다. 위험을 고려하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채권과 같다.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표현하는 지표 중 하나가 PER이다. 주식의 시가총액이 그 주식회사의 연간 순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PER의 분자 분모를 그대로 뒤집으면 해당 주식을 사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다. 즉 연간 순이익 나누기 시가총액이다. 2018년 채권금리는 국고채의 경우 2% 정도이며 회사채의 경우 2에서 5% 내외로 형성된다. 주식시장 PER이 10배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기대 수익률은 10%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주식은 저평가, 채권을 고평가 상태이다. 누군가는 불확실한 10%보다 확실한 3%가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익률이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아니다. 같은 약이어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다. 금융시장은 상당히 효율적이며 채권의 낮은 기대 수익률과 주식의 높은 기대 수익률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은행은 대형마트처럼 접근하기 편하고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금리를 제공한다. 자유입출금식 예금이라면 증권사의 CMA가 훨씬 유리하다. 증권사의 원금보장 형의에서도 있고 회사채 역시 정기예금의 대체 상품이 될 수 있다. 기업자금 조달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 주식은 남의 돈을 가져오는 만큼 회사 권리를 양도해야 하고 채권은 빌려오는 만큼 이자를 내야 한다. 그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 기존 IOE와 신규 사업의 수익률, 회사채 조달금리를 비교해서 자금 조달 방법을 채권으로 할지, 신규 사업을 철회할지 결정한다. 첫째, 신규 사업 수익률이 회사채 조달금리보다 높은 경우 당연히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 된다. 신규 사업 수익률이 회사채 조달금리보다 낮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존 IOE가 신규 사업의 수익률보다 높다면 신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회하고 자금 조달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실시해서라도 자금 조달하고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존 IOE보다는 신규 사업 수익률이 높은 경우이다. 채권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훨씬 자신감에 찬 모습이다. 그러나 자금 조달 시 이익만을 고려할 수는 없고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회사채 조달금리와 신규 사업 수익률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는 주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해 부채 비율이 올라갈 경우 회사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안정적이라면 유상증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1%가 유지되는 한 이자 비용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 조달의 정답은 없다. 원래 주식으로 자금 조달을 검토하던 기업이 금리 하락으로 인해 채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 유상증자라고 모두 악재는 아니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상증자 이후에는 대부분 기회가 존재해왔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제조업 시장에서의 천재 한 명은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천재들은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혹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후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리기도 한다. 파트 5, 환율과 금리, 흥미로운 다른 나라 통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세상에 우리나라만 있다면 매우 편할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면 되고 경제가 악화되면 금리를 내리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개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 금리 변화는 곧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변화로 이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환율은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더욱 영향력이 크다. 우리나라 환율은 변동성이 크다. IMF 위기 때는 2,000원을 넘나들었고 2008년에 900원에서 1,500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원하는 동매북이다. 하지만 우리 환율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후직국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투자하기 쉽고 자금의 수에서 나오기 쉽기 때문이다. 가령 호주는 선진국 중 하나지만 환율 변동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싸게 들여와 가공해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늘 흑자를 보이기 마련이다.
무역수지의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경상이전 수지를 합한 것을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계속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러가 유입되면 달러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은 원화로 환전하려 할 것이다. 달러 매도, 원화 매수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원화는 강세가 된다. 대부분은 원화 강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업체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물건 가격이 1달러여서 1200원이라도 연말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수익이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선물한 매도, 통화 스와프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해서 미래의 수익을 고정시키려고 한다. 수입업체들은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이득을 볼 수 있다. 같은 1000원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따로 대비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외환파 생산품 시장이 늘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갑작스러운 환율 급등, 원화 약세가 나타날 경우 시장은 대혼란에 빠진다. 여기서 KIKO라는 상품으로 타격이 생긴 것이다. 키코는 간단히 말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은 제한하고 손실을 크게 만든 제품이다. 선물한 매도란 수출업체가 매출이 발생해서 달러를 매출 대금으로 받게 될 때 이 달러를 현재의 환율로 팔기를 원해서 하는 것. 현물환이란 보유하고 있는 달러라는 뜻이네. 금융위기에서는 원화 매도, 달러 매수 주문이 빗발하고 환율은 치솟기 시작한다. 이후 1달러에 1,500원이 되니 300에서 400원씩 이익이 남기 시작한다. 이후 서서히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경제지표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 폭이 커지면서 한국의 달러가 남아돌기 시작한다. 외국인들도 한국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투자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다. 정책당국은 결국 남아도는 달러를 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정리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와 이로 인해 생긴 단기외채 시장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게 된다. 하지만 급등한 환율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나 반도체 분야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오히려 경제 회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인 동시에 기회다. 기억하자. 위기 발생 시 환율 급등은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것이며 그 뒤에는 반드시 큰 기회가 온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낮은 통화 가치, 낮은 기준금리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수출 증가와 내수 증가를 동시에 꾀하고 싶다.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00년대에 세계의 돈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유입되었다. 경제 회복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고금리 매력과 빠른 경제 성장 매력이 동시에 있기에 개도국들의 외환 채권 주식 시장으로 더욱 거세게 해외 자본이 밀려 들어온다. 그 과정에서 통화 가치는 급등, 즉 원화가 강세가 되고 수출 경쟁력은 약화된다. 국제경제학에서 불가능한 삼위일체인 것이 있는데 고정환율제,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 독립된 통화정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통화정책이고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지만 변동한 율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이 자꾸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환율 하락은 곧 수출 경쟁력의 약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의미한다. 여튼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시도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고 부작용이 생긴다. 중국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까지도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의 환율을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매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통화정책은 독립적이다. 문제는 자본 유출입인데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고 싶어한다. 이런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을 허용하면 위안화 매수, 달러 매도 수요가 밀려오고 중국 정부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해줘야 한다. 이는 결국 위안화 화폐 발행을 해야 하고 달러 매수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지만 그만큼의 위안화가 시장으로 풀려나간 셈이 된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정부의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정부가 그만큼의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해외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낮은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고정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 함께 허용되는 경우 통화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낮은 통화 가치를 유지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도모하려면 해외 자본이 유출입은 차단한 채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처럼 따라하는 것은 대표 산업들과 자원 등 여건이 맞아야 하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고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이 자본 유출입 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기 때부터, 백제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외 신인도의 문제다. 중국은 독보적인 세계 1위의 외환 보유 대국이다. 하지만 불만이 있는데 중국은 물건을 팔기만 하지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고 중국을 비난한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도 전 세계 주가를 상당 수준 하락시켰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리변동환율국으로 분류된다. 말 그대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환율을 어느 정도 정부가 외국 환평형기금을 사용해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듣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도 미국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통화를 발행했고 그 통화로 국채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 이렇듯 선진국들도 완전히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있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보유고 등의 내용이 중간에 설명이 잘 되어 있군. 외환보유고는 양날의 검이다. 충분히 쌓여 있을 때는 자랑거리처럼 말할 수 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국내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려의 시선들을 국내와 해외에서 보내온다. 위험할 때 쓰려고 모은 것처럼 보이나 막상 쓰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험한 신호로 해석되어 버리곤 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리고 그 바구니는 국내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바구니는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분산 투자의 효과도 커진다. 국내 주식, 미국 채권, 미국 주식, 국내 채권에 동시 투자하면 흥미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 외환보유고는 특성상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다. 주로 미국 국채, 유럽 주요국 국채에 투자되고 있지만 이들의 금리는 매우 낮다. 외환보유고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인 자산이 국내에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3월 일본에서 동일본 지진이라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엔화는 바로 약세로 보였다. 그러나 30분 후 어마어마한 강세로 반전했다. 후쿠시마 원전이 녹아내리고 엄청난 쓰나미로 건물과 사람, 도로, 다리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일본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의 약 25%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의 통화는 어땠을까? 이내 곧 강세 반전했다. 그 이후 며칠 동안은 정말 엄청나게 강해졌다. 지진 이전보다 달러 대비로 거의 10% 가까이 강해진 것이다. 주요 7개국 G7은 공조를 통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엔화 급등을 가까스로 저지할 수 있었다. 일본은 25년째 저금리였고 제조업의 강국이며 각종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엔케리 트레이드, 아타라베 부인이 등장하는 단어이다. 1995년 이후 일본의 금리는 낮아지고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이다. 남편들은 불황 속에서 돈을 벌어오는 데만 집중하고 부인들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 금리는 매우 낮았기에 부인들은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의 돈으로 환전해서 투자하기 시작했다. 대표 국가는 호주였다. 자원부국인 호주는 자국 통화를 강하게 만들면 자신들의 원자재 가격을 비싸게 파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금리가 높은 편에 속했다. 일본의 낮은 금리의 엔화가 환전을 거쳐서 호주 달러에 투자되기 시작했다. 즉 일본 엔화 매도, 호주 달러 매수였다. 이로 인해 엔화는 지속적인 약세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반대로 일본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없었다. 금리가 너무 낮았다. 심지어 일본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았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일본 내 자산은 적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지진 복구에 엔화가 필요했고 아타라베 부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자산을 팔고 다시 엔화를 샀다. 일본 보험사들은 지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했다. 보험 지급을 위해 가지고 있던 해외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금융시장에서 일본 보험사들의 미국제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일본에 대한 우려로 엔화를 매도하려는 해외 투기 세력보다 일본으로 돈을 다시 송금하고자 하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세력이 더 많았다. 오히려 투기 세력들 역시 엔화 매수로 방향을 바꿨다. 그 결과 엔화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엔화는 그래서 특이한 자산이다. 국가 신용 등급은 높지 않지만 기존에 깔린 엔케리 트레이드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니든 바뀌든 위기가 터지면 원화가 약세로 간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적정한 수준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환율 변동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과 비교해보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린 나라는 미국이다. 끊임없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채를 계속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반대의 방법을 맞서는 나라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한 중국이다. 달러화는 가장 유통이 잘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오히려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가치가 오르는 유일무이한 상품이다. 무제한의 신용이 허용되어 있는 셈이다. 중국도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고 싶겠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위안화를 계속 중국에만 머물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환율을 조정하는 고정환율제라서 외국 자금의 유출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이 쏟아짐에도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이다. 자국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잘 안 된다. 중국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부국인 호주 같은 나라는 자국 통화 평가절하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유한 자원의 가격이 싸지면서 많이 팔리기는 하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많이 파는 것은 좋지 않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부국들은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수출이 급증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막대하다. 이 달러 상당량이 시장에 남아있고 개인, 기업들은 달러를 매도하고 위안화를 매수하게 되면 위안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은 시장에 남는 달러를 모두 사들이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커져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자꾸만 커져가는 외환 보유고를 운용해야 하고 대부분은 미국채를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 미국채 전체의 10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이 마음먹고 미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미국채 금리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이기고 싶어한다.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를 마구 찍어내 필요한 힘을 모으려고 한다면 세계가 비호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방법은 미국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수출 경쟁력을 가진 중국은 위안화를 강제로 저평가로 유지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키워 그 돈을 외환 보유고를 확대한다. 그 막대한 외환 보유고로 전 세계 국채를 매입한다. 중국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채권국이 되었다. 한때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4조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한 결과물이다. 경제가 계속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을 때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이지만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용인하면 이 또한 한 번이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갑작스런 자본 유출은 자국 경제를 심각하게 침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미국에게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오히려 중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1조 달러, 외환 보유고의 4분의 1을 소진시켰다. 외환 보유고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외환 보유고는 결국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이다. 한 나라의 전체 대외 채무와 채권의 구성을 함께 봐야 한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한때는 굉장한 힘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브라질로 물건을 수출했다고 가정하면 브라질 통화인 헤알로 결제를 할까? 아니다. 달러로 결정할 것이다. 국제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부분 달러를 사용한다. 각 나라의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 속도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절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럽은 그 대부분 나라가 유로를 쓰면서 같은 기준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유럽 내 선진국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 자산 가격은 아직 낮은 편이었다. 유럽 국가들,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자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돈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국가는 더 젊어지고 생동감이 넘쳤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젊은 층에게 상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2010년 초 유럽발 금융위기가 다시 세계를 강타했다. 그동안 급상승했던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시작됐다. 스페인과 그리스의 국채마저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2012년 2월 그리스의 10년 국채금리가 35%를 넘어선 적도 있었다. 그리스가 살기 위해서는
유로화를 탈퇴해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다시 사용하고 자국만의 통화 정책과 기준금리를 도입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그리스뿐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순으로 도미노 탈퇴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이를 막기 위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 자금 부담은 ECB의 지분율대로 책임을 졌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었다. 2019년 3월 그리스 10년 국채금리는 다시 3%대를 보이고 있다. 이 길을 벗어났다. 그러나 실업률은 18.6%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2009년 10%가 최고치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유럽 국가들은 통화뿐만 아니라 재정통합을 이루었어야 한다. 사실상 유럽 단일 국가가 되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유로화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파트 6. 위기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금리가 있다. 하나의 거대 기업이 망해도 국가 경제,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은행이 망하면 그것은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일이 된다.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은행, 금융기관들의 부도는 돈의 가격인 금리를 변화시키고 불확실성을 키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 주체들은 새롭게 신용을 일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서로 기존 대출과 예금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위기는 발생한다. 양적 완화는 시중은행에 남는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다. 제로금리까지 해보고 그 다음 방법이 양적 완화이다. 돈은 유동성이고 국채 공사채 모기지 채권 MBS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이 돈을 받고 중앙은행에 넘기게 되므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대규모 채권 매입을 사전에 공표함에 따라 매수 대상 채권들의 금리가 하락하고 시장 전체의 금리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시킨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회수된 잉여자금이 생기지만 대출에 사용될 수 없기에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 사실상 이자는 발생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자금은 국채, 그 중에서도 초단기 국채나 언제든지 시장에 팔면 바로 팔릴 수 있고 손익의 변화가 없는 상품에 투자된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위해 받아주는 예금이 있다면 그런 곳에 예치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돈들이 문제다. 중앙은행은 유효자금을 강제적으로 모두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만든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 자금을 가지고 장기 국채나 공사채, 모기지 채권 등을 매입하다. 이것이 바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알려진 양적 완화의 실행 방법이다. 미국은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준불이 IOER 인트러스트 온 액세스 리저브즈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이 0.2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니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미국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로부터 0.25%의 자금을 조달해서 1.5에서 4%의 채권에 투자한 셈이고 상당한 이자 수익과 함께 자본 수익도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자금이 자그마치 4조 달러 가량이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일조했지만 중앙은행과 미국 재무부에게도 적지 않은 이익을 안겨주었다. 장단기금리 차가 충분해야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가 용이하다.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구조가 아니었다면 양적 완화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10년물 국채를 패드가 매입하면 금리가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를 줄여버리는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겠구나. 결국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금융시장 내에서 순환시켰다. 이러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며 비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양적 완화였다. 미국과 전 세계가 2008년 이후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불황에 대응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실증을 통해 연구하고 개발한 셈이 되었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의 붕괴다. 2001년 월드트레이드센터에 9.11 테러가 일어나자 전 세계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상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주가지수도 회복했다. 반면 2007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세상은 3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IT 버블 붕괴가 세계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닌데, 자연재해는 경제에 영향이 미미하고 지진도 전 세계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진정한 위기는 바로 채권시장이다. 진정한 위기는 신용경색, 대출시장의 축소, 디레버리지, 부채 축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금리가 올랐다가 국가가 기준금리는 낮추지만 돈이 실물경제로까지 가지 못한 채 금융시장 내에서만 돌아다니게 된다. 금리의 위기가 진짜 위기이기 때문에 은행은 대마불사이다. 은행이 망하면 단순한 기업의 부도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몇 년 뒤 유럽으로 넘어와 재정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과도한 정부 부채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시장이 정부의 이자 지급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인이 재정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재정 긴축이다. 춥고 배고픈 아이에게 뛰어다니면 몸이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기업이 부채에 더뎌 빠지면 기업은 살기 위해서 첫째,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 일부를 해고하고 강도 높은 비용 관리를 통해 원가를 낮춘다. 그리고 둘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이자 비용을 낮춰야 한다. 기업이 아닌 국가를 생각해보면 GDP를 매출액이라고 생각하고 이자 비용을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인 GDP 성장률을 매출액 증가율로 생각하면 되고 국가는 GDP 중 일부를 세수로 확보하게 되므로 세금을 영업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긴축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며 어려울 때는 오히려 국가 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국가의 매출액, 즉 GDP 자체를 낮출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재정 긴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인하나 재정 확대로 대응해 장기적인 재정 긴축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그것을 기다려줄 생각은 아마 없을 테니 참 어려운 문제다. 특정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가장 편하고 유동성 좋고 안전한 방법은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수하는 것이다. 저금리 정책은 달콤하지만 그 이면에는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된다. 저금리로 대출이 많아지고 돈이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통화량이 늘어난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 수요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물건 가격도 상승한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많다. 물가가 상승하면 고유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또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물가는 또 오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빈부격차의 확대다. 부자들은 부동산도 주식도 보유하고 있겠지만 서민들은 부동산도 주식도 없다.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갈수록 세계화가 진행되고 전 세계의 돈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고 있다. 이 돈들은 수익을 쫓아 움직이기 마련이고 금리가 낮은 나라보다는 높은 나라로 몰리게 되어 있다. 환율의 변화만 없다면 돈은 당연히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국가가 저금리 정책을 펼친다면 해당 국가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그 나라로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한다. 또한 통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락한 통화가치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수지 흑자와 순수출 규모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저금리 정책은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이자 비용 감소 이외에도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하지만 항상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997년 IMF 시절 구제금융에 대한 대가로 요구받은 고금리와 재정긴축 정책, 또 이를 사용함으로써 생긴 국민들과 국가의 피해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적지 않다. 900원대이었던 환율은 2,000원까지 수직 상승했고 1년 만에 통화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렸다. 정부는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IMF가 요구한 것은 고금리, 재정긴축, 자본시장 개방, 기업 구조조정이었다. 논리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니 첫째 고금리를 용인해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자본시장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 셋째 긴축재정을 이행해 정부의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넷째 기업들 역시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을 요구받았다. 이 처방은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이상하다.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에게 호통을 치면서 네가 방만한 인생을 살다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며 비난한 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네가 열심히 아꼈으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주는 셈이지 않는가.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저금리와 재정 완화 정책을 사용했다. 우리와 정반대 해법이었다.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 기축통화와 그렇지 않은 통화의 차이다. 개도국 정부는 IMF에 손을 벌리게 되고 IMF는 추가적인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자를 더 줄 테니 이 나라를 떠나지 말라는 논리다. 금리는 계속 오르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 1997년 당시 은행 예금 금리가 20%가 넘고 대출 금리가 30%가 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외 자본이 다시 급격하게 유입되기 시작한다. 경제학에는 정답이 없다.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고 사회 구조도 변하고 인구 구조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정답이지만 지금은 저런 것이 정답이라서 정해진 정답도 없다. 터키도 2018년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8%였던 기준금리를 24%까지 끌어올렸다. 2022년 지금은 14%군요. 물가에는 항상성과 경직성이 있다. 내년 오른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버리면 물가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매년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잡기 어려운 것은 디플레이션이다.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말 그대로 물가 안정이다. 마지막에 좀 대충하기는 했지만 여튼 더 엔드.